반갑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탐사보도 방송 국민정보원 15회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하죠. 안녕하십니까, 곽동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보회문 대표 문경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우리 유족분과 또 이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그 박주민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치 현황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이제 10월 말이면은 지금 그 정치권 야 중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이 두 당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세부적인 그 실무회담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죠? 그래서 10월 말에 통과시킨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들이 합의한 대로 통과되면 진상 규명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이 법을 저지시키고 진상 규명이 가능한 그런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이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좀 대규모 집회를 하자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었는데요. 10월 6일에 대검찰청이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수사 설명 자료라는 것을 배포를 했습니다. 보도 자료 형태로 배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승객 구조 의무 위반 책임, 그리고 선박 안전 관리 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 행위,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그리고 5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고 그 결과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저희가 검증을 또 해야죠. 그래서 집중 분석 검증을 오늘부터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간조사 발표가 지금 굉장히 타이밍을 어떻게 맞췄냐면 10월 말 특별법 통과 수순을 앞두고 여론몰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제서야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좀 꼼수를 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은 전체적인 기소하기 전에 수사가 끝난 다음에 네.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이건 정상이에요. 그 보도 자료의 맨 말미에 보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될 시에 또 수사를 하겠다. 예. 이렇게 해놓고 예, 이거를 중간 수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지금 요까지 수사가 돼 있고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가 뭐가 돼 있냐면 의혹이 또 제기되면 하겠다. 예, 이렇게 쳐놓은 거라서 이거는 쳐넣었다.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네. 그래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그게 아마 뭐 저희 같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되면 무혐의로 다 정리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한번 비판을 좀 비판적으로 검증을 해보겠다 이런 거고요. 우선 두 가지 뭐 간단하게 뉴스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1등 항해사 저희가 초반부터 얘기했죠. 그 네티즌들도 주장했던 국정원 요원일 것이다. 거의 국정원 요원 같다라는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1등 항해사 출항 전에 입사를 해가지고 3등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곧바로 1등 항해사의 자격으로 세월호 올라타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지지난 방송인가요? 저희가 나름 입수한 분석에 따르면 신정훈 씨의 입사 기록 카드에 나와 있는 주소지를 보니까 제주도 어느 고아원으로 돼 있더라. 이런 걸 확인했죠. 그래서 더 추가적인 취재는 못했어요. 근데 그 주소지도 좀 이상하죠. 자, 그리고 침몰 당시에 수시로 전화를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경 영상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제 기억나실 텐데
수시로 전화를 어디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국정원이나 이런 쪽으로 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됐던 인물이죠. 그렇게 추측하는 계기는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했죠. 이제 국정원이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라고 음.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했을 때 예. 그러면 이제 누가 국정원에 연락을 했을까? 국무총리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상 세월호 선원들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저희가 영상으로 본 것은 신정훈 씨가 어디론가 계속 전화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정훈 씨가 국정원에 전화한 건가? 저희는 이런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네. 그 영상에서 보면 한 두세 차례 제가 본 기억은 두세 차례 계속 전화를 합니다. 구조하는 과정 중에서도 전화를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자, 이 사람이 어제 재판이었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을 포함해서 승무원에 대한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신문을 했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 선장이 이준석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신정훈 씨가 네. 예.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사람 맞는 거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15명의 선원 중에. 그렇죠. 예. 혼잣말을 혼자 들었나? 어떻게 혼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근데 이 멘트가 이런 겁니다. 선장이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빠졌죠, 뭐 앞에. 무슨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속길 준비를 하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실제로 네. 그 사고 당시에 선장과 1등 항해사 2명이죠. 그 중에 이제 신정훈 씨, 네. 이준석 선장과 신정훈 씨가 단둘이만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예. 네. 아니 근데 저희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고 났을 때 이준석 선장은 선실에 그러니까 이제 침실에 그렇죠. 혼자 있었고 거기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 선장과 신정훈 1등 항해사가 단둘이 있었다고는 보기가 그런 정황은 저희가 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다른 선원들은 다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하는데 신정훈 항해사만 이제 이준석 선장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승무원들, 또 다른 승무원들은 퇴선 명령 지시를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보도가 하나 있었죠. 해군의 그 레이더 영상이 공개가 됐답니다. 그 진도 사고 수역에 대한 레이더 영상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그 입수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진성준 의원실로 자료가 제출이 됐고 그걸 이제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됐고 저희도 한번 입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입수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거기에 따르면 두 번의 변침이 있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항적도의 그 사라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존의 이 분석을 또 새롭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새롭게 돌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저희가 자료 입수해서 자체로 좀 한번 분석을 해보죠. 레이더상에 이제 방향이 2번 전환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조타를 변침했다라고 범위를 좁힐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2번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조타하고는 일단 현재는 관련성을 확증하기 레이더 영상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타를 바로 연결지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요. 그 대검찰청의 소위 중간조사 발표라고 하는 이 주장 문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 검증을 좀 해보죠. 자, 오늘은 주로는 이 세월호 침몰 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검찰이 의뢰해서 확인했다고 하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뮬레이션은 이 검찰 측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 플랜트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플랜트 연구소는 그 사고 지나고 사고 이후에 그 크랩이죠. 킹크랩 모양의 이 기계 장비를 바닷속에 투입시켜서 소나 영상을 찍었던 그 장비를 개발하고 투입했던 그 단위입니다. 이 플랜트 연구소가 이 플랜트 연구소하고요.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에 이 시뮬레이션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조사 결과 자료의 명칭이 좀 다 달라요. 의뢰한 곳의 명칭이. 자, 선박 플랜트 연구소는 있습니다. 그 기관은 있어요. 근데 여기 처음에 이제 서두에 나온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는 없습니다. 아, 그런 기관이 그런 없군요. 명칭의 기관은 없고 뒤에 또 세부적인 시뮬레이션 의뢰 기관을 보면 서울대 선박해양성능 고도화 연구사업단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연구사업단은 있어요. 초기에 앞에 조선공학연구소라는 명칭의 정확한 명칭의 연구소는 따로 없고 공학연구소라는 곳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검찰이 잘못 적었나 보네요. 아마 잘못 기술한 건지 예. 대충 기술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 두 단위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검경합동수사본부 산하의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있답니다. 이 자문단에 또 사고 원인 분석 의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또 자문 결과를 받았고 그 세 가지 그죠? 두 가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았고 자문단에 자문을 받은 내용을 이 발표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그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아마 이거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 자문단이 그 보고한 원인 분석 결과에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근데 일단 그 전문가 넘어가겠습니다. 자문단이 누구예요? 전문가가?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 자문단에 속해 있는지는 확인 못했지만 네. 어쨌든 이 저번에 우리 재판할 때 보면 자문단 소속의 무슨 그죠 전문가라고 해서 나와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TV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이 자문단의 결과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앞에는 이런 겁니다. 보건성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조타 미숙에 의한 대각도 횡경사 이후 고박이 불량한 적재 화물의 이동으로 약 30도까지 경사가 가중되면서 보건성이 더욱 악화되어 직립하지 못하였고 이후 수면 부근 계구부로 침수가 개시되어 횡경사가 계속 악화된 결과 전복 침몰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별첨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에서 기기 결함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배 전반의 기기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배를 인양을 한 적이 없잖아요. 물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뭐 관련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 기관을 비롯한 기관실 각종 기기 여기에는 주 발전기, 비상 발전기, 배터리 등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기기 등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조타 장치도 사고 전까지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판단하였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등 항해사의 진술하고 배치가 되는 거죠. 조타기가 먹지 않았다는 주장 아닙니까? 진술이죠. 그래서 요것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더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뮬레이션 분석 전반에 대해서 개념부터 해서 이것의 신뢰성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검찰이 어떤 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작하시죠. 예, 먼저 검찰이 지목한 침몰 원인을 간략하게 한번 좀 이제 도식화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증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9톤 가량을 증축해서 배가 더 무거워졌고 화물을 기준치 1077톤보다 더 실었다. 그래서 2042톤이 됐다. 잘 보시면 과적은 1000톤 가량인데 평형수를 제거한 게 1370톤이죠. 그래서 총 중량은 출항 허가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 전체 중량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밑에 있는 평형수를 빼고 위에 화물을 더 씌우는 방향으로 저렇게 되면 무게 중심이 상승을 하겠죠. 예. 그때 제가 예전에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대략 한 1m 가량
무게 중심이 상승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세월호가 회전을 하게 되면 10도 가량 이렇게 배가 기우뚱하게 되는데 저러한 무게 중심의 상승 효과로 인해서 20도 가량이 더 기우뚱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고 당시에 30도까지 기우뚱해졌다. 이게 검찰의 이제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러한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첫째적으로는 급격하게 우회전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우회전을 할 때 배가 기우뚱거리게 되겠는데 세월호가 무슨 모터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터보트 같은 건 이제 오른쪽으로 쫙 돌아 나가면 기울겠죠. 그걸 이제 내방 경사 형식으로 그렇게 기울겠죠. 그런데 세월호는 6,800톤의 큰 배기 때문에 저렇게 기울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한 온갖 논란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상을 그렇게 하게 돼요. 차량이나 네. 모터보트처럼 야, 이 급격하게 미끄러지겠네라는 걸 자꾸 머릿속에 그리게 네.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세월호는 길이가 140m예요. 그렇죠. 길이가 140m에 해당하고 무게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돌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유사 선박의 전타시, 그러니까 우연 전타시 선의 속도와 비교해 보면 세월호가 훨씬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항적도에 기록된 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는 건데 저 내용이 이제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캡처한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또 검찰의 보도 자료는 여러분들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쭉 이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도 수사 결과와 동일한 과정에 의한 침몰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검찰의 전체 보도자료 논리를 보게 되면 저 시뮬레이션 분석이 마치도 세월호 침몰 원인의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원의 진술, 두 번째는 전문가 자문단의 증언, 네. 의견이죠. 의견. 증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증언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 자문단들의 의견. 그리고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 결과. 이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세월호는 과적과 이 조타 미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운항 실수로 인해서 침몰했다. 이러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뮬레이션 자체가 어떠한 수사 결과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 보시면 시뮬레이션의 정의가 뭐냐면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단순화해서 행하는 실험을 저희는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기 리얼 시스템과 다르잖아요. 시뮬레이션은 현실이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이야기죠.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실험의 경우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검찰의 조사 결과의 발표를 보면 그 서울대 연구소와 네. 그리고 뭐죠? 이름이 하도 길어가지고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예,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어떠한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시뮬레이션은 실제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상. 그렇죠. 그렇다면 시뮬레이션이란 뭐냐라고 할 때 시뮬레이션의 한 예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저 장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게 천안함 사건. 그렇죠. 네. 저게 2012년도에 있었던 이제 2010년도. 2010년에 죄송합니다. 예. 천안함 침몰 사건 과정에서 수행했던 시뮬레이션 영상이에요. 저기 보시게 되면 저 텍스트가 있죠. 저것은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서재정 교수가 그때 이제 프레시안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공학 박사들이나 이 교수들이 시뮬레이션을 어떠한 관점으로 대하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모든 시뮬레이션은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 천안함 경우에는 천안함이 폭발에 의한 이 파손일까? 이러한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이제 파라미터들을 이제 값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세월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월호는 조타 미숙에 의한 침몰일까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을 대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 보시게 되면 그 서재정 교수의 의견은 뭐냐면 어뢰가 폭발했다고 가정하면 그러한 가정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폭발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과연 폭발이 입증되느냐?
폭발을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것이 입증 자료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수사 내용이 일정하게 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보조 자료로서 가능한 것이지 저 시뮬레이션 자체가 핵심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판에서도 그렇죠. 증거 자료가 아니고 참고 자료다. 증거 자료가 될 수 없죠. 이를테면 다른 수치를 대입해 가지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세월호가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그럼 만약에 세월호가 만약에요 내부에서의 어떤 기능 저하, 이를테면 뭐 내부 폭발설 같은 거는 이런 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의 어떠한 이제 뭐 충돌 내지는 뭐 암초라든지 그런 충돌에 의한 이제 그러한 이제 방향 전환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놓고 이제 값을 대입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면 또 그렇게 해도 만들어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뮬레이션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단순화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뮬레이션 자체가 핵심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느낌은 시뮬레이션 하면 뭔가 이제 있어 보이죠. 것, 뭐 것처럼. 3차원적 영상이 막 탁탁탁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실제로 천안함 때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뭔가 첨단의 어떠한 또 작업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뭔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믿을만 한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미 예측되는 값들을 넣게 돼 있어요. 예측되는 값을 넣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하다못해 예를 들어 이제 괄호 안에 그 수치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한 이제 이 시뮬레이터들을 개발을 할 때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기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 시뮬레이션 결과 저 부분도 검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저기 보시게 되면 서울대가 시뮬레이션한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급선의 시 횡경사가 최대 30도로 발생 가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사업단은 세월호가 급선회할 때 최대 30도까지 기우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런데 저 부분은 이상하게도 선원들의 진술과는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은 세월호 당시에 조타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5도 변침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5도 변침이 과연 급선회냐? 그게 같은 개념이냐? 예, 그렇죠. 확인이 필요하네. 그렇죠. 저 급선회라는 게 선원들은 15도 변침을 했다고 이제 진술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급선회 시에 최대 30도라고 했기 때문에 저 최대 30도라고 하는 측면은 당연히 우현으로 최대로 돌렸을 때 최대로 기울어지겠죠. 그러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조타수의 이야기는 15도를 돌렸는데 기울어져 버렸더라라고 하면 저기서 최대라고 하는 거는 15도가 아니라 45도까지 전탈을 해버리면 더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면 최대 30도로 횡경사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것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볼 때 우현으로 전타 최대로 이제 우회전을 했을 때 저렇게 된다라는 게 연구사업단의 의견인 것 같아요. 45도가 최대 변침 각도라는 거죠. 그렇죠. 선박 운항을 할 때, 그렇죠. 조타를 할 때, 예. 예, 조타의 범위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일 경우에 최대 30도 가능하다라고 결과를 내어놓은 것으로 추측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검찰의 저 보도자료 내용이 워낙 무성의해서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 예. 어떤 데이터를 입력했는지를 뭐.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각도도 사실 어떤 각도를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속도가 얼마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배의 속도. 예, 네. 배의 속도에 따라서 원심력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어떤 수치를 입력했을 때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전혀 얘기가 없는. 그리고 조류의 조건의 경우에 그 표층 해수의 표층에서의 조류와 이제 아랫부분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뮬레이션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단지 급선회 시 최대 30도다. 그런데 조타수는 최대로 안 돌렸다고 하거든요. 15도만 변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고수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저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조타수의 증언과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 시뮬레이션의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 대체 어떠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느냐. 이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저 내용대로라면 이거네요. 최대로 기울이면 30도까지는 기울일 수 있다. 기우뚱해진다. 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이 잘 고정돼 있으면 전복은 되지 않는데 30도까지 기울었을 때 화물이 이동하면서 배가 더 기울어서 결국 물이 들어왔고 그래서 전복된 거다. 이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죠. 서울대 연구사업단의 결과는 저렇게 되고 그 선박 플랜트 해양연구소. 해양연구소의 입장은 뭐냐면 배가 기우는 그거는 이제 검찰의 주장과 완전히 똑같아요. 배가 기울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래서 30도까지 기우뚱했다.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 저 사람들은 좀 달라요, 견해가. 그러니까 최대로 급선회를 하면 30도까지 기우뚱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세월호에 화물의 이동을 했다면 화물이 우르르 쏟아졌다면 그 30도가 더 기울어질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되면 침수에 따른 선박 전복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두 것이죠. 가지네요. 그러면 하나는 급변침을 통해서 30도까지 기울 수 있으나 이거 자체로는 엎어지진 침몰이 안 않는다. 되는데 화물이 추가로 작용을 하게 되면 전복까지 가능하다. 이런 두 가지 견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네네.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고박된 화물의 이동이 없는 경우 선박 전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나라고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횡경사가 30도 발생하더라도 선박 전복은 안 된다는 것이 저 서울대 입장인 것 같아요. 서울대는 아니고 서울대 연구사업단 입장. 45도까지 해도 그런 거네요. 화물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급선회가 만약에 45도라면 네 그렇게 해도 선박은 전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저 연구사업단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0도가 기울면 만약에 이제 화물을 고정을 전혀 안 시켰다라고 하면 30도가 기울면 화물이 엎어지는 건 맞는 건가요? 화물이 엎어진다는 부분은 선박 어디죠? 해양 플랜트 연구소. 예,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이제 마찰 개수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밝혔다고 나와 있어요. 그 보도자료에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저희들이 첫 방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찰 개수를 고려했을 때 배가 완전히 기울지 않고서는 화물이 쏟아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화물이 쏟아지는 것은 배가 기울은 데 따른 결론이다. 저희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저 서울대 연구사업단의 입장도 크게 유사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뭐냐면 급선회 시에 30도로 발생을 했다는데 조타수는 급선회는 안 했다고 하잖아요. 15도만 돌렸다고 하니까. 물론 15도 변침이 대각도 변침이지만 그것이 전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전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최대 횡경사가 발생을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서 미스매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기는 15도만 돌렸는데 갑자기 획 돌았다 그 얘기 아닌가요, 증언이? 그런데 또 전문가 자문단의 입장이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 자문단은 조타기가 정상 작동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갑자기 획 도는 거는 그건 뭐 누가 돌린 거죠? 충돌 소린 게? 귀신이셨나?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네티즌들이 아 그럼 밖에서 박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조타기도 정상이라 그러고 그런데 갑자기 배는 획 돌았다 그러고 뭐냐 이거죠. 어디서 박은 거 아니냐 이게 그게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 이 시뮬레이션 결과도 네티즌들의 합리적 의심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원들이 또 거짓 증언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실제로 15도만 45도. 돌린 게 아니라 45도 예. 돌렸을 수도 예. 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선원들을 더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선원들의 진술 내용도 좀 종합적으로 뭐 이게 좀 이제 뭐 변호인단에서나 그렇게 좀 얘기가 될 필요 방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4월 16일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밝혀지지 않겠나.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검찰이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뭐 선원들의 진술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자문단들의 이제 의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데 시뮬레이션이 과연 실제 상황과 맞느냐? 그러니까 검찰 선원들의 증언에 부합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좀 지금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에 대한 근거 자료는 뒤로 밀려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말이 안 맞으니까. 근데 우선은 예.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가 증거 자료가 아니고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참고 자료도 이게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검찰이 저희가 제기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공개를 해야 됩니까? 예,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스모킹 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전복 사고가 났는데 이게 왜 전복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예전에 그 창원에 그게 있었어요. 부산이죠. 지하차도를 지나던 버스가 갑자기 급류에 휘말려 가지고 안에 계신 승객들이 안타깝게 네네네. 사망하는 그 CCTV 그런 공개됐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버스에 CCTV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버스 내로 이제 물이 유입되는 그 과정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버스 기사의 운전 실수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유입돼 들어온 이 물에 의해서 승객들이 익사한 뭐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스모킹 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세월호가 그렇게 조타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전복된 것이라면 그러한 전복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입증해 낼 수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든다면 세월호를 인양을 해서 본 결과 조타기가 완전히 꺾여 있더라라는 부분을 이제 입증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세월호의 해저 부분 지금 아직 물속에 있지 않습니까? 해저면을 스캔을 했더니 조타기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조타기의 양상이 완전히 전타된 형태로 나타나더라. 뭐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든지 뭔가 어떤 실질적으로 세월호가 그 운항 미숙으로 침몰을 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스모킹 건 이를테면 CCTV도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데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결정적 증거가 없는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비슷하게 결과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가지고 천안함 때도 어땠습니까? 네티즌들의 이구동성적인 의견은 뭐냐면 결정적 증거가 뭐냐. 그러다가 나중에 나온 게 뭡니까? 일본 노래. 증거가 나왔죠. 네, 일본 노래. 그 천안함 때는 하다못해 가지고 일본 노래라도 나왔어요. 근데 이 세월호 사건에서는 그런 일본 노래도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스모킹 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의 의견이 맞는 거죠. 스모킹 건이 있어야지 우리가 침몰 원인을 알겠는데 스모킹 건도 없이 시뮬레이션 몇 번 돌려보고 맞다고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나 이게 합리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민주당 의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저히 진짜. 새정치민주연합. 예, 죄송합니다. 예. 흥분해. 민주당이라는 당이 또 있어요. 예. 새 신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게 하나는 아까 그 전문가 무슨 의견이었나 거기에 보면 자문단 의견에서는 고장이 전혀 안 났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전기 계통 뭐 발전기라든지 배터리 이런 게 그러면 AIS는 왜 꺼졌으며 CCTV는 왜 꺼졌는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뭐 정전 때문에 꺼진 이런 건 아니니까 고의로 껐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 결과라고만 딱 나왔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 연구소에 연락을 해보면 결과를 주지 않나요? 그 서울대 순박해양 성능 고도화 연구사업단에 그 대표이신 것 같아요. 김용환 교수님하고 직접 통화를. 벌써. 네. 그럼 데이터를 주셨겠네요. 발빠르십니다. 그 다음에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그냥 뭐 한 거지? 아니요, 맞아요.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네, 김용환 교수님 아까 전화하셨죠? 네네네. 제가 잠시 죄송한데 혹시 짧게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회의가 잠시.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예예. 그 검찰 조사 발표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세월호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하셨다고 해서. 그게 그 문제는 저는 코멘트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자료는 검찰에 저희들이 레퍼런스를 드렸기 때문에 네네. 답을 구하시려면 검찰에 가서 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거를 네. 검찰하고 의견을 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드린 거지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 급선회시 뭐 행경사나 30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검찰로 알아보는 예, 검찰 레퍼런스를 드기 때문에 답도 검찰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네네. 지금까지 지금 전화하신 분 외에도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 아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검찰에 물어봐야 되나요? 당연하죠. 그 조건이 검찰에서 왔는데 저희가 그 조건을 어떻게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셨다 그러면 보고서에 다 남아 있을 거니까 그걸 보시고 하시고요. 네, 보고서를 본 게 아니고 그 검찰 보도자료만 보고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자 여기에서 의견 한번 주시죠. 어떤 일단 조건을 검찰이 받은 조건으로 했다. 검찰이 준 조건으로 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네. 검찰이 무슨 조건을 줬냐?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검찰에 알아봐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검찰에다가 전화를 했고 거기서는 공문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한지. 보고서를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놨고 담당 뭐 검사나 이런 분이 그 연락을 주실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어요. 아 축구방송 조만간 검찰 조사 받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왜요? 검찰청 함부로 찌르고 다니고 괘씸죄로. 이럴 때 주로 나오는 게 뭐 세무조사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워낙에나 자금이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라. 검찰도 참 일반적 방법으로 안 통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대 김영환 교수님하고 직접 통화를 한 거고 이분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제 한 건데 검찰이 준 조건을 가지고 돌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혹시 시뮬레이션 해보셨어요? 직접 실험에? 주도하진 않고 네. 하는 걸 많이 본 적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그냥 실험을 위해서 자체로 연구 집단이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해서 한 실험 말고 의뢰를 받아서 하는 실험 해봤어요? 네, 의뢰를 받아서 하죠. 그 시뮬레이터들을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사실 누구는 아니지만 그 이제 그걸 돈 주고 팔게 되겠죠. 그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파라미터 값을 넣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뽑아줍니다. 제가 이제 추측을 하건대는 저 서울대 쪽에 그런 시뮬레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선박의 크기와 조수, 그러니까 이 조류의 방향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을 넣으면은 선박이 어떻게 운항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아마 개발을 한 듯한데 추정입니다. 예. 한 듯한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검찰에서 이제 불러주는 값으로 넣어서 대입해서 결과를 그냥 검찰에 보내줬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핵심은 그러니까 일단 어떤 조건을 받은 거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찰에 질문한 것처럼 그 결과 보고서하고 뭐 보고서도 있겠지만 어떤 그 값을 대입했는지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야 되고 검찰이 공개를 해야 제가 제기하는 의혹이 일정 정도 한 단계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보고서를 받아봐야겠네.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하고도 좀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뭐 합동수사본부에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담당 연락처를 좀 달라고 했더니 잠시 후에 이제 전화를 다시 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그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의견이신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인데요. 네, 지금 저희 정말 죄송하게 저희 쪽에서 그 합동수사본부 담당자 이렇게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딱 어느 쪽으로 연락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 용어 설명 관련해서도 저희 쪽으로 문의보다는 그 수사본부 쪽, 합동 그 검경 그쪽 조사단 쪽으로 문의를 주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쪽에서 뭐가 하나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상황적으로 좀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시네요.
저기 이 세월호 사건 이외에도 다른 시뮬레이션을 가끔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저희 쪽에서 하시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 그 정부 보고 이후에는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였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주관으로 맡아서,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이번처럼 어느 쪽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저희 쪽 어떻게 보면 용역처럼 주셔서 네. 수주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답변을 잘 안 돼요. 이게 뭐 이런 행사, 이거는 분명 이제 민감한 사안이고요. 법적인 그런 뭐 증거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쉽게 예를 들었을 때는 뭐 삼성이나 다른 쪽에서 저희 쪽으로 뭔가 요청이 있어서 실험을 한 부분도 저희 쪽에서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 조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실험 조건? 네, 일단은 요 실험 내용에 관련된 거, 요 이제 시뮬레이션 관련된 거는 다 이제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그 수사본부에 드렸던 부분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답변을 지금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법적 그런 이제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안 남아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 등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침몰의 원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경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과 과학적인 근거들로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카이스트 곽동기 공학 박사의 신작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구매는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시거나 02-3491-6015 02-3491-6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615. 어떻습니까, 의견이? 아니 근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검찰은 민감한 사안인데 보도자료에다가 헤드라인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밝힐 수 없다? 아니 저는 어떤 의미 들었냐면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예를 들면 일단 사기업이 시뮬레이션을 요청을 하면 그거는 뭐 개인 기업의 이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을 했던 그 용역업체가 그거를 공개를 안 할 거라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정부기관이 그걸 의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용역 의뢰자가 일종의 좀 가불이지 않습니까? 네. 용역 의뢰자의 조건에 따라서 맞춰주게 되는 건데 그 문제는 이제 검찰이 비공개 용역을 요청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건가요? 네, 검찰이 용역 의뢰를 요청할 때 이거 어디 가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지금? 당연히 계약 조건에 그게 있을 것 그쪽의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검찰은 왜 그런 용역을 하냐는 거죠. 온 국민이 전부 다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공개적으로 했으면 더 신뢰가 있었을 건데. 그렇죠. 그 공개 사업단을 모집을 하든지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관련된 전문가들 그래서 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민군 아니 군은 아니죠. 예. 정부와 민관 합동. 예, 민관 합동 그러한 이제 자문단을 구성을 하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보고서가 나와야 되겠죠. 이것도 유가족분들이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뭐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그렇게 제시가 돼야지 비공개로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조건으로 실험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왔으니 믿어라라고 하는 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제 이것은 이제 현실의 리얼 현상을 단순화한 거잖아요. 단순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확률값으로 나타나는 게 더 맞아요. 확률값으로. 이를테면 저기 보면 이제 최대 30도까지 기울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건데 가능성이 몇 프로냐? 얘기가 없잖아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통 퍼센티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냥 값을 예측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레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신뢰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얘기는 전혀 없이 그냥 나왔으니 믿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 뭐 국민들을
그죠? 아유 저도 뭐 공부할 만큼 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여러 가지를 대입을 했는데 뭐 전타를 했는데도 엎어지진 않더라. 뭐 이런 식으로 결과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검찰의 반응은 분명히 이럴 거예요. 아 이건 현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참고다. 이 네. 결과를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예. 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공개하는 거고 불리한 결과가 났으면 아마 이런 용역 줬다는 것 자체도 공개 안 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아까 갑을 관계라고 얘기하셨는데 갑이 원하는 수치를 얻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어때요? 많죠. 네. 아니 시뮬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이제 근데 갑이 일상적으로 이제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기업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산 효율을 가져오는 게 시뮬레이터의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하는 값을 얻고자 하는 게 현실에 가장 근접하는 걸 찾게 되죠. 일상적으로는.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넣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예상값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을이 그것이 잘 된다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을은 병한테 잘 되는 결과를 만들어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 그런 시뮬레이션을 잘 되도록 데이터를 입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갑한테 이거 봐라, 우리 게 아주 좋은 거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방식이 실제로 종종 나올 수가 있죠. 이명박 때 4대강하고 무슨 로봇 물고기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4대강 하면 뭐 시뮬레이션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대강 공사하면 아라뱃길 사업도 그렇고 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난다. 이번에 뭐 인천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매출 증대 효과가 뭐 20조가 30조가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관을 믿지 않고 이제 일종의 사기업이나 이런 걸 오히려 더 신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실제로 사업의 양상을 보면 기업들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데 관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 어떤 착복이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국민 정서가 야 저거 관이 하는 자료 저거 믿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견해가 현재 있어요. 검찰도 그걸 아셔야 돼요. 알잖아요, 전부 다. 아니 그거 알면은 처음에 공개할 때 제대로 공개를 해야지 말이야. 결과만 뚝 내놓고 뭐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아닌 거죠. 이거. 아니 검찰이 저희가 이제 공문 보내놨으니까 주시겠죠 뭐. 아 예. 일단 뭐 검찰의 공문을 들어보고 그럼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는 그럼 그 공문 결과를 가지고 네. 보고서 예, 또 왔을 한번. 거니까. 그 보고서를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실 거예요, 믿어요. 네. 그러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사고 원인 관련한 그 검찰의 주장이에요, 주장. 그죠? 그죠 주장이죠. 예. 그리고 절묘한 뜬금없는 시기에 주장인데 이 주장이 약간 또 성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기관이 의뢰했던 시뮬레이션 의뢰했던 기관이 달라요, 명칭이. 요거 정도는 잘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첫 페이지부터 무성의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고 원인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할 게 많아요. 분석 검증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오늘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시뮬레이션은 증거 자료가 아니고 참고 자료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그렇죠. 그렇죠. 네. 결과가 예를 들면 뭐 검찰의 주장에 반하는 그동안 주장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증거 자료가 아니고 네, 하다못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릴 때 잠수함을 충돌시켰더니 똑같은 궤적으로 돌더라라고 하더라도 그건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건 그냥 실험인데 실험.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그 착시 현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역할 요것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 결과라고 이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이 어떤 값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지 그 보고서 전반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는 게 국민적 의혹을 또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보고서를 공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는 뭐 보고서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추가로 검증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사고 원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그 자문단의 의견 있지 않습니까? 이 의견도 아마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 같거든요. 검찰에다가. 그러겠죠. 보도를 한 것 같지는 잘 않고.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신문 보도 나왔을 때 왜 자문단 단장에게 법원에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법원인가요? 아니면 이제 재판장에서 물어봤죠. 지그재그 벤침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을 때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런 뉘앙스로 답변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뭐 이런 식의 자문을 하셨어요. 네. 아유,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참 아니 좀 성의 있는 자문을 좀 요구드립니다, 제발. 네. 예. 자문단도 공개가 될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자문단 단장은 그때 나오셨어요. 예, 공개가 됐죠. 그래서 자문단에서 그 보고했던 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재판이 좀 약간 저희가 관심에서 좀 멀어진 측면이 있는데 재판 과정도 저희가 좀 추적을 해가지고 이들의 증언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 또 구조 과정 또 여러 가지 비리 이런 것들 전반을 저희가 다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검증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정보원 15회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